자, 그러면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말씀드렸듯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기간을 낭비하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 아파트 단지는 진짜 매물 거래가 안 돼 버린다. 가격을 조정을 해도. 그래 버리면 당황스러우시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주택을 채무를 끼고 있는 상태로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해서 비과세를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주택에 대한 순수 증여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다 대출을 끼고 사거나 아니면 결국은 이 전세나 보증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순수 증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양도소득세라는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채무를 승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유상이전이라고 봐서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5월달이 왜 적기냐면 공동이나 개별주택 가격 하락으로 취득세 절세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아파트는 예외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 단지 내에 매물 거래가 요즘은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어쩔 수 없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더 이제 이걸 낮춰보겠다라고 하면은 매매 사례가액이 너무 높다라고 가정이 되시면 감정평가를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에서 한 10% 정도는 조율을 할 수 있는 게 감정평가사님들의 이제 능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뭐 어떤 꼼수 그런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그 팔린 금액 그 금액의 아파트는 로얄층 로얄동일 수도 있고 나랑 좀 다른 특이성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변동성은 달리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개별주택 가격은 사실은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 개별주택 가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잡아버리면 취득세만 해도 몇 천만 원 차이거든요. 저는 취득세 절세 플랜 컨설팅도 많이 했었습니다. 취득세가 막 1억 원씩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두 번째로는 다들 아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전에 내가 3주택 이상이고 아직도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데 세금의 부담이 크다라고 하면은 증여를 통해서 주택수 하나 빼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주택자가 되거나 하다못해 과세 표준에서 주택수 하나를 빼버리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 대부분 해제됐기 때문에 강남 3구랑 용산 거가 제외된 주택 같은 경우는 자녀가 그걸 증여를 받았을 때 부담부 증여 형태겠죠. 받았을 때 거주 안 하셔도 비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2년 보유만 갖고 있다가 전세 똑같이 사이클 돌리고 양도를 하게 되면 어쨌든 싸게 받은 다음에 비과세를 받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지금 증여가 낮을 때 이때 증여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 적기가 제가 봤을 때 5월일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지금 이것에 대한 상담 의뢰가 많았고 사실 2월, 3월에 3월쯤이었던 걸 기억나요. 그때 얼추 이제 공시가격 약간 예상 수치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고 플래닝 짜가지고 5월 달에 증여하겠다고 웨이팅하고 계신 분들 사실 많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픽스되고 나서 해야 되니까. 사실 여기 적어놓진 않았지만 증여가 왜 또 약간 포인트냐면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제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겠지만 완전 급급매는 좀 소화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다시 가격이 좀 살짝 올라간 느낌이기 때문에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자녀에게 주고 가격이 상승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적정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방을 찍으면 모든 자산은 다시 회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회복 탄력성을 가져간 다음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탄력성을 가져가고 2년 있다가 비과세로 팔아버리면 자녀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부의 이전을 아주 괜찮죠. 받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증여 얘기를 하는데 취득세,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정말 절세 플래닝 같은 경우는 다각도로 짜셔야 돼요. 그냥 오셔가지고 나 이거 증여할 건데 얼마네요 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세금만 말해주면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아 그럼 그 세금이구나 그러면 이걸 하고 나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라고 사실 안 그려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말씀드렸지만 상속세부터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상속세 하는데 부담부 증여하면은 선생님의 자산이 이 정도 빠져나가니까 상속세 이만큼 줄어들고 취득세, 보유세, 그 다음에 뭐 증여세나 양도세, 증여취득세,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복합적으로 생각이 드시고 가격이 회복하면 자녀에게 부의 이전도 이렇게 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최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제네시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증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택 절세 핵심 이외에도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메인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일요일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맛배기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지식의 괴리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로 과표를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이걸 왜 올린지 아실 거예요.
이거 그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이게 2000년도부터 단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네. 23년째 안 바뀐 네. 거죠. 네. 23년째 안 바뀌었습니다. 자, 23년 전에 제가 예전에 족발 가격 얼마인지 찾아봤거든요. 치킨 가격이랑. 너무 충격 먹었습니다. 네네. 거의 뭐 한 3배 이상? 네. 진짜 그 뭐 거의 치킨 값은 서너 배 가까이 오를 정도로.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예시를 많이 드는 게 이제 헬리오시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때는 가락시형이었는데 한 3, 4억 했었어요. 그러면 상속 같은 경우는 배우자 없으면 5억 원, 배우자 있으면 10억 원의 이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을 전혀 안 내죠. 네. 근데 지금 그게 헬리오시티가 회복해가지고 20억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당시에는 당연히 과세 표준이 없죠. 왜냐면 공제를 받으니까 이미 세금이 0원인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의 이 정도 구간이 돼서 세금을 엄청 내셔야 되는 거죠. 아. 근데 그걸 이제 이게 산술표로 좀 보여드리면 네. 조금 이제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도 기초 지식을 쌓아놓고 항상 이런 것들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구나, 의사결정에서. 그렇죠. 투자에 대해서 이제 자산가분들이 이런 걸 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은행이나 이제 보험사 측의 자산 관리 관련해서도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것들 다 고민하시거든요. 그러면 아까 헬리오시티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20억짜리인데 배우자 없다고 생각하면은 5억 원만 공제가 빠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억 4천만 원입니다. 이 4억 4천만 원에 취득세 플러스 알파 하셔야죠. 그럼 취득세까지 계산을 하면은 얼추 이제 4, 5천 나오니까 5억 원 정도. 근데 대한민국 상속세 형태가 주택 하나랑 현금 한 2, 3천만 원. 보험은 이제 10분 중에 한 분. 주식은 거의 100분 중에 한 분. 코인은 뭐 10,000분 중에 한 분이고요.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 가끔 있으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세요. 그러니까 재원을 마련 못하니까 이제 그 부동산을 팔아서 세금을 내시거나. 진짜 피눈물 흘리겠죠. 예. 팔기 싫을 텐데. 예. 가끔 그런 분도 있으셨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님과 추억이 있는 집인데. 그렇죠. 내가 이걸 팔아야 된다니. 좋은 추억이 있으면 집을 안 파시고 좀 나쁜 추억이 있으면 집을 파시고 그런 형태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상속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면 그 집을 팔게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죠. 어쨌든 세금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앞에 그 공제 금액이라든지 세율이라든지 그런 거 좀 약간 뭐 더 높이나 그런 말이 살짝 나왔었잖아요. 이것도 얘기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아예 언급되고 있지 않고 네. 기재부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건 그나마 이제 상속세를 기존의 이제 방식의 유산 과세형에서 유산 취득형으로만 좀 바꿔주겠다. 네.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닐 텐데. 네. 그동안 족발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은 이걸 좀 네.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10%까지는 사실은 이제 상속세랑 증여세율을 달리 가져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똑같이 같이 적용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증여세법 따로 상속세법 따로였다가 합쳤는데 세율은 달리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좀 뭐 이게 법적 안정성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좀 이런 거를 좀 반영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안타깝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증여 재산 공제를 이번엔 좀 올려줄 것 같습니다. 23년 7월에는 이제 뭐 1억을 할지 2억을 할지. 근데 그것도 성인 자녀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대로고. 애들은 가다 그거. 네, 성인 자녀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로 네. 지금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개정세법 잘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저책 뭐 고칠 양이 늘어난다는 느낌이 살짝 드네 지금. 네. 그래서 증여세 신고가 그럼 얼마나 늘었냐? 네네. 정말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와. 16년도에 11만 6천 명이 18조를 네네네. 했는데 네. 지금 22년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야. 21년은 26만 명이 50조를 증여했어요. 엄청나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만 보시더라도 증여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20년도에 증여가 폭증한 거는 종부세 때문입니다. 네네네. 예, 종부세가 이제 이때까지는 중과세 낼만 하네. 낼만 하네. 이렇게 된 거죠. 쇼킹했죠. 예. 왜냐면 대부분 세부담 상한선에 걸려 있다는 걸 모르시고 3배씩 증가되는 그 공포감을 이제 이때쯤 느끼셔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쯤에 그 종합부동산세를 1,000만 원 내세요. 그리고 원래 근데 내야 된 종부세가 2억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3배, 그러면 3천만 원. 근데 계속 2억. 그 다음에 이때 또 3배. 그래서 9천만 원 받으시고, 이제는 이제 혼비백산 하시는 거죠. 근데 과거에 이제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종부세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다 이때 증여했습니다. 17, 18년도에. 왜냐하면 종부세 무서움을 알고 계셨고 그분들은 종부세 상담을 이미 이때 하셨었어요, 저랑. 그러니까 종부세 계산해달라고. 그러니까 왜 종부세를 계산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종부세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아시잖아요, 사실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묶이면 그 자산가분들은 거기 주택을 사세요. 거기가 자산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아시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버틸 수 있느냐, 호흡 동안. 그거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해줘서 주택수 카운팅을 빼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세법의 지금까지는 중과세 역사가 주택수로 갔기 때문에 이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과세 표준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 증여세가 이렇게 살인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증여 지식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거를 일요일 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이제 증여세 현황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세무사님. 네. 야, 정말 아주 깔끔하게 그 취득 보유 양도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증여하고 상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도 핵심을 이렇게 잘 잡아주셔서 너무 좀 감사합니다. 혹시 좀 질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한두 분 정도만 이렇게 질문을 좀 받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죄송한데 제가 조금만 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안 보여가지고. 네. 허리킴님. 네, 허리킴님. 분양권 90%만 남편에게 증여했는데 아파트 되고 나서 2년 후에 팔면 2월 과세와 상관이 없나요? 우리가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도 이제 2월 과세가 적용이 됐잖아요. 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증여하셨을 때 프리미엄까지 얹어가지고 증여를 하셨어도 그 취득가액하고 그 다음에 원 분양가액 하셨던 부분까지의 그 부분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분양권 같은 경우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어느 시점에 분양권을 증여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죠. 계약금만 주고 10% 상태에서 그 다음에 90%를 증여를 했으면 사실 그 이후에 분양금액 내는 거는 남편분이 그냥 본인이 낸 거지 증여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서 계산했을 때 완전 초창기 때 프리미엄 많이 없이 계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계산을 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 2월 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세금이 그래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차이가 그래 크지 않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2월 과세가 내가 이제 분양권이 이제 몇 주택인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 형태다 그러면 어차피 2월 과세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비과세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분양권이니까 신축이잖아요. 신축. 굳이 신축인데 팔 이유가 있을까?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어디 있는 물건에 따라 다른데. 맞습니다. 서울이라면 저는 안 팔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그 궁금하셔서 질문을 하신 거겠지만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방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대 기준 주택수도 따져야 되고 증여했을 때 프리미엄이라든지 얼마 그 금액으로 했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좀 다른 게 이미 주택 형태는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주택에 다 머금어져 있는데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계약금 사실 내시고 중도금 6차분 내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른 형태로 8회로 많이 나눠서 하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변동이 이제 큽니다. 앞에 것까지는 A란 사람 건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성돼가는 과정이라서 그거에 대한 가액을 산정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죠, 사실은.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아까 들으면서 너무 다 좋아하는데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이제 증여를 해서 주택수를 줄이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증여를 받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 애도 초등학생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뭐 소득 능력도 안 되고. 그렇죠. 그건 이제 서글프죠. 좋은 방법 없습니까, 그럴 때? 현실적으로 없죠? 현실적으로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금에 대한 원칙 자체가 이제 주택은 결국은 인별에 따른 이제 주택 수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인원이 독립된 세대를 꿈꿀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돼서 뭐 정 안 되면 뭐 좀 이제 계산해 보고 차라리 좀 처분하는 게 낫다 그러면 좀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죠. 뭐. 근데 요즘 변경되고 있고 저도 사고 방식이 좀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대한민국의 수명 자체가 지금 생각보다 길어져서 저한테 상속 상담 받으신 분 나이가 99,
98 막 이러세요. 95세, 92세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제가 상담 패턴이면 10년 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최근에 저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런 관련된 강의를 좀 들은 바가 있는데, 네. 지금의 30, 40대가 평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수 있으면 130에 죽고, 재수 없으면 140에 죽는다고. 그래서 그 교수님이신,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진짜. 네. 유튜브에 지금 다 나오고, 공중파에도 나오시는 교수님인데, 네. 그래서, 이장호 세무사는 어쨌든 90까지 일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약간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고, 그 석박사가 모여있는 삼성에서 치매보험을 처음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치매보험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건 치매가 걸리고 뭐 사망에 이르더라도 네.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라는 전제거든요, 사실. 그 보험 상품을 만들었다는 게.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예전에 뭐 백세보험, 백수보험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 약관에 기본 나이가 120이에요, 평균. 그래서 약간 지금 계획을 조금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아래로 줄 수 없으면 네. 위로 주는 것을 고려해보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뭔지 알겠습니다. 위로 주고, 왜냐면 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자수성가한 스타일이고 부모님의 여력이 많이 없으면 부모님 드리면서 차라리 이제 아예 그 주택 가지고 좀 편하게 노후 보내시고 돌아가시면 내가 그냥 상속받겠다. 약간 역 패턴을 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네. 완벽하게 다 맞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요즘 짜고 있어요, 사실. 네네. 왜냐면 부모 세대, 완전 부모 세대가 나에게 상담을 한 게, 저희가 상담을 한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자녀 세대, 근데 이제 손주까지 있는 거죠. 이 세대가 자수성가함에 역으로 고려하는 것도 조금은 생각을 하시는 패턴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이제 유병장수 시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예. 허승희님, 요즘에 눈이 잘 안 보여요, 이제.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현 5월로 3년째 들어갑니다. 이게 절세 유통기한이 이제 거의 끝나갔다는 거죠.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매매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성인 아들에게 증여해서 어떤 물건을 증여하는 게 나은 걸까요? 앞전 주택은 상속집이고 지금 거주집은 조합 분양받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일시적 2주택 그 기한이 이제 다가오는데 처분이 낫겠냐 아니면 증여가 낫겠냐 이거 같은데 뭐 정보가 조금 부족합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매일 받는 상담이 네네네. 이런 패턴에서 이제 상세 정보를 네네네. 요청을 하는 건데 네네. 첫 번째로는 전 항상 말씀드립니다. 세금이 우선이 아니라 네네.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 같으냐에 초점을 좀 두셨으면 맞아요,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종전주택이 비과세를 받더라도 지금 이게 자산 가치가 많이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시장에 내놓는 게 제가 봤을 때 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염려되는 바가 5월에 그 비과세 기간이 끝나신다고 했는데 대부분 매매 계약하고 사실은 이제 잔금 청산일까지 대부분 짧아도 사실 기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2개월 정도는 있어요. 네, 대부분 45일에서 60일 정도 있으시니까 그 기한을 놓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비과세라는 기간을 놓쳤을 때는 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아드님에게 부담부증을 하는 것도 그렇죠.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미 그 다음에 주택이 상속주택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상속주택이 상속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변동이 그래 크지 않으면 차라리 얘를 자녀에게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금 자체가 별로 발생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네네네. 오히려 이 가치 상속세 신고할 때 얼마로 가치 신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감정평가했을 때 가치가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3년 전에 상속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 가치가 엄청 높을 때. 근데 지금 가치는 오히려 더 낮으면 오히려 넘길 때 양도소득세는 영원히 나오겠죠. 왜냐면 차손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 주택을 없애신 다음에 종전주택은 그러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 3년 안에 팔아야 된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해소가 돼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 때나 팔아도 비과세니까. 여유 있게. 예. 제각받고. 결국은 두 주택에 대해서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유불리를 좀 따져보시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면 어떤 주택에 거주하신지도 모르겠지만 이 주택에서 만약 유동성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 자녀한테 그냥 주고 가치 변동 얼마 없으니까 세금 좀 내버리고 말고 그 다음에 자녀는 유동성 확보해가지고 수익을 좀 더 만들어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플래닝을 짜셔도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주택의 자산 가치랑 앞으로의 플래닝 어떻게 짤지를 다각도로 보셔서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좋은 플래닝, 좋은 자산 관리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는 좀 약간 창의력이 발휘가 돼야 됩니다.
다만 너무 차기력이 발휘가 돼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더 많은 이야기는 저희 일요일 날 북토크 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을 굉장히 좀 요즘 바쁜데 다른 세무사님들도 워낙 바쁘시고 특히 이장호 세무사님도 바쁜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